안녕하십니까? 역사에 숨겨진 이야기를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시간 여행은 바로 우리 자신, 대한민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불과 반세기 전 전쟁의 폐허 속에서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나라. 원조를 받지 않으면 하루를 버티기 힘들었던 이 땅이 어떻게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라는 기적을 이뤄낼 수 있었을까요? 이 놀라운 변화는 전 세계 학자들에게도 큰 연구 과제였습니다. 수많은 나라가 원조를 받았지만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발돋움한 유일한 사례. 오늘은 그 기적의 씨앗이 무엇이었는지 한 외국 석학의 분석을 통해 우리의 과거를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감동과 교훈의 기록이 더 많은 분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우리 선조들의 위대한 정신을 널리 알리는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예일대학교의 정치경제학자 알렉스 그린 교수는 한국의 성공 요인을 4가지로 분석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그 어떤 민족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한국인만의 독특한 국민성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인의 국민성을 3가지 특징으로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근면성입니다. 새벽을 열고 밤늦도록 불을 밝히며 일했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모습, 그것은 가난을 이겨내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자 미래를 향한 간절한 약속이었습니다. 둘째는 열정입니다. 한국인은 한번 목표를 정하면 그야말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식으로 달려듭니다. 대충 하는 법이 없습니다. 목숨을 걸고 일에 매달리는 그 뜨거운 열정이 바로 한강의 기적을 이끈 엔진이었습니다. 그리고 3번째 특징은 아마 우리 스스로도 가장 자랑스러워해야 할 부분일 겁니다. 바로 위기 속에서 하나가 되는 놀라운 힘입니다. 평소에는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때로는 갈등하기도 하지만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마치 하나의 거대한 용광로처럼 똘똘 뭉칩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임진왜란 때 임금이 도성을 버리고 피난 갔을 때 나라를 구한 것은 이름 없는 농민들이 일으킨 의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억에 생생한 1997년 IMF 외환위기 때를 기억하십니까? 국가부도의 위기 앞에서 우리 국민들은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어머니들은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결혼반지와 금목걸이를, 아이들은 돌잔치 때 받은 금반지를 들고 나와 나라 빚을 갚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 나라가 어려워지면 금을 사서 땅에 묻는다는 중국인, 현금을 집에 쌓아둔다는 일본인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오직 한국인만이 나라의 위기를 내 일처럼 여기고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놓았습니다. 그렇게 모인 국민의 성금이 무려 3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전 세계는 경악했고 대한민국은 IMF 역사상 가장 빠른 시간인 단 3년 만에 빚을 모두 갚아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민족의 저력입니다. 두 번째 성공 요인으로 그린 교수는 대한민국 건국의 초석을 놓은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을 꼽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토지 분배가 아니라 나라의 운명을 바꾼 위대한 혁명이었습니다. 1948년 정부 수립 당시 대한민국의 농민 80% 이상은 자기 땅이 없는 소작농이었습니다. 특히 호남 지역은 그 비율이 더욱 심각했습니다. 수천 명의 소작농이 단 한 명의 지주에게 예속되어 땀 흘려 농사를 지어도 굶주림을 면치 못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런 구조 속에서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제적 평등 없이는 민주주의가 뿌리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성경 레위기 25장의 희년 사상, 즉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니 영원히 팔지 말라는 말씀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토지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며 인간은 잠시 그 땅을 맡아 경작하는 청직이라는 성경적 토지관을 국가 정책에 반영한 것입니다. 북한의 김일성처럼 지주의 땅을 폭력적으로 빼앗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국가는 지주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주고 토지를 매입한 뒤 그 땅을 소작농들에게 5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는 방식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원래 농림부 장관이었던 조봉암은 3년 상환을 계획했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농민들이 어찌 3년 만에 그 빚을 갚겠는가라며 직접 연필로 5년으로 수정해주기까지 했습니다. 이로써 단군 이래 처음으로 농민들이 내 땅의 주인이 되는 감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개혁이 얼마나 시기적절하고 위대했는지는 불과 2달 뒤에 증명됩니다. 1950년 4월 농지개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6.25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인민군들은 남쪽으로 내려와 지주를 타도하고 농민에게 토지를 주겠다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는 이미 2달 전에 이승만 대통령 덕분에 우리 땅을 다 받았다. 자신들의 피와 땀이 서린 땅을 지키기 위해 소작농의 아들들은 기꺼이 총을 들고 전장으로 나갔습니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만약 전쟁 2달 전 이 농지개혁이 성공하지 못했다면 자유 대한민국은 공산군의 침략을 막아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이는 베트남 전쟁의 패망 원인과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당시 남베트남은 프랑스 식민 시절부터 이어진 소수의 가톨릭 지주들이 토지를 독점하고 다수의 불교도 소작농을 착취하는 구조였습니다. 미국 CIA는 남베트남 지도자들에게 한국처럼 농지개혁을 해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수차례 조언했지만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던 지도자들은 이를 무시했고 결국 민심을 잃고 공산화되고 말았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해안이 나라를 구한 것입니다. 세 번째 성공 요인은 바로 농지개혁으로부터 시작된 뜨거운 교육열입니다. 자기 땅을 갖게 된 농민들은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게 되자 가장 먼저 자식 교육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비록 못 배웠지만 내 자식만큼은 가르쳐야 한다. 는 일념으로 소를 팔아 자식의 학비를 댔습니다. 이러한 국민적 열망에 이승만 대통령의 교육정책이 불을 지폈습니다. 해방 직후 대한민국의 문맹률은 90%에 달했습니다. 그를 모르는 국민을 데리고는 민주주의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한 대통령은 국민교육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교과서를 찍을 종이조차 없는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직접 미국으로 건너가 록펠러 재단과 같은 재력가들을 찾아다니며 우리 국민들이 그를 깨우칠 수 있도록 종이 살 돈을 기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렇게 기부받은 돈으로 만든 교과서로온 국민이 그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6살 아이와 28살 아기 아버지가 한 교실에 앉아 가나다라를 배우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문맹률이 가장 낮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승만 대통령은 나라의 미래가 과학기술에 달려있음을 간파했습니다. 그는 MIT 공과대학을 방문한 뒤 큰 깨달음을 얻고 그 가난한 시절에 국비 유학생 10명을 선발해 미국으로 또 10명은 독일로 보냈습니다. 이때 프린스턴 대학에서 원자력을 공부하고 돌아온 전근보 박사 같은 인재들이 훗날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요인은 가난을 떨치고 잘 살아보세를 외쳤던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강력한 리더십과 경제 개발입니다. 1961년 박정희 장군이 혁명을 일으켰을 당시 남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78달러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북한은 240달러로 우리보다 3배나 잘 살았습니다.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경제 개발을 위해서는 자금이 절실했던 박정희 대통령은 미국으로 건너가 케네디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과로로 핏발선 눈을 가리기 위해 쓴 검은 선글라스는 오만한 독재자의 이미지로 비쳤고, 케네디는 당신 같은 독재자가 다스리는 나라에는 1달러도 빌려줄 수 없다며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박정희 대통령은 내 조국을 이렇게 가난하게 물려줄 수는 없다며 비통한 눈물을 흘렸고, 반드시 우리 힘으로 일어서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가 눈을 돌린 곳은 독일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시절 독일로 유학 갔던 인재들의 인맥을 통해 독일 정부와 연결되었고, 그들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당신 나라에 담보로 잡을 것이 없으니 광부와 간호사를 보내시오. 그들의 월급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겠소. 그렇게 우리의 젊은이들이 낯선 땅 독일로 향했습니다. 우리의 누이들은 병원에서 시신을 닦는 험한 일을 마다하지 않았고, 우리의 형제들은 지하 1,000m 깊이의 막장으로 들어가 석탄을 캤습니다. 1964년 박정희 대통령은 독일을 방문하여 가장 먼저 이들을 만났습니다. 강당에 모인 광부와 간호사들 앞에서 그는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후손들에게는 다시는 이런 가난을 물려주지 맙시다. 여러분이 이렇게 먼 이국 땅에 와서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연설 후 애국가를 부르기 시작했지만 대통령도 영부인도 광부도 간호사도 모두 흐느끼느라 노래를 끝까지 부를 수 없었습니다. 강당은 온통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눈물은 조국의 가난에 대한 서러움이자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는 처절한 맹세였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독일 총리는 깊은 감명을 받았고, 박정희 대통령에게 독일의 아우토반처럼 고속도로를 건설해야 경제가 발전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기국길에 차를 세워 아우토반 위에 무릎을 꿇고 입을 맞추며 기도했습니다. 하늘이시여, 우리 민족에게도 이런 번영을 허락해 주소서. 그 간절한 기도와 국민들의 피땀 어린 희생으로 빌려온 돈, 그리고 일본과의 굴욕적인 국교 정상화를 통해 받은 청구권 자금으로 대한민국은 기적을 쏘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야당의 극심한 반대 속에 불도저 앞에 드러누워가며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했고,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철강을 생산하기 위해 허허벌판에 포항제철을 세웠습니다. 훗날 포항제철을 성공적으로 완공한 박태준 회장은 부하의 총에 맞아 세상을 떠난 박정희 대통령의 묘소를 찾아 거수경례를 하며 외쳤습니다. 각하, 임무 완수했습니다. 그리고는 묘비 앞에 소주 한 잔을 부으며 대성통곡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지도자들의 결단과 이름 없는 수많은 국민들의 눈물과 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켜보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우러져 폐허 속에서 기적의 꽃을 피워낸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완벽하게 승리했습니다. 60년대 우리보다 3배 잘 살던 북한에 비해 지금 우리는 국민 총소득이 70배 이상 앞서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위대한 승리와 번영이 결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현대사에는 빚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민주화를 향한 열망 속에서 광주민주화 운동과 같은 아픈 상처도 있었고, 이념의 혼란 속에서 북한의 주체 사상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세력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저는 두만강변에서 만났던 한 탈북 소녀의 눈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굶어 죽은 부모님의 유언에 따라 동생들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걸고 강을 건너왔다는 19살 소녀.
제가 가진 돈을 모두 털어주자 그 돈을 두 손으로 부여잡고 고맙습니다. 이제 내 동생들 굶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며 하염없이 울던 그 모습을 말입니다. 체제를 잘못 만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의 현실을 외면한 채 거짓된 이념에 빠져 대한민국을 흔들려는 세력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둠의 세력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소중한 가치를 굳건히 지켜내야 합니다. 이사야 60장 1절 말씀이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우리 민족 위에 당신의 영광을 비추셨습니다. 우리 선배 세대들이 그러했듯이 이제는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할 차례입니다. 지난날의 고난과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더욱 성숙하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보호하시고 아시아를 넘어 세계의 모범이 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더욱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안녕하십니까? 역사에 숨겨진 이야기를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시간 여행은 바로 우리 자신, 대한민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불과 반세기 전 전쟁의 폐허 속에서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나라. 원조를 받지 않으면 하루를 버티기 힘들었던 이 땅이 어떻게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라는 기적을 이뤄낼 수 있었을까요? 이 놀라운 변화는 전 세계 학자들에게도 큰 연구 과제였습니다. 수많은 나라가 원조를 받았지만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발돋움한 유일한 사례. 오늘은 그 기적의 씨앗이 무엇이었는지 한 외국 석학의 분석을 통해 우리의 과거를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감동과 교훈의 기록이 더 많은 분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우리 선조들의 위대한 정신을 널리 알리는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예일대학교의 정치경제학자 알렉스 그린 교수는 한국의 성공 요인을 4가지로 분석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그 어떤 민족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한국인만의 독특한 국민성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인의 국민성을 3가지 특징으로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근면성입니다. 새벽을 열고 밤늦도록 불을 밝히며 일했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모습, 그것은 가난을 이겨내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자 미래를 향한 간절한 약속이었습니다. 둘째는 열정입니다. 한국인은 한번 목표를 정하면 그야말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식으로 달려듭니다. 대충 하는 법이 없습니다. 목숨을 걸고 일에 매달리는 그 뜨거운 열정이 바로 한강의 기적을 이끈 엔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아마 우리 스스로도 가장 자랑스러워해야 할 부분일 겁니다. 바로 위기 속에서 하나가 되는 놀라운 힘입니다. 평소에는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때로는 갈등하기도 하지만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마치 하나의 거대한 용광로처럼 똘똘 뭉칩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임진왜란 때 임금이 도성을 버리고 피난 갔을 때 나라를 구한 것은 이름 없는 농민들이 일으킨 의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억에 생생한 1997년 IMF 외환위기 때를 기억하십니까? 국가부도의 위기 앞에서 우리 국민들은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어머니들은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결혼반지와 금목걸이를, 아이들은 돌잔치 때 받은 금반지를 들고 나와 나라 빚을 갚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 나라가 어려워지면 금을 사서 땅에 묻는다는 중국인, 현금을 집에 쌓아둔다는 일본인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오직 한국인만이 나라의 위기를 내 일처럼 여기고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놓았습니다. 그렇게 모인 국민의 성금이 무려 3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전 세계는 경악했고 대한민국은 IMF 역사상 가장 빠른 시간인 단 3년 만에 빚을 모두 갚아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민족의 저력입니다. 두 번째 성공 요인으로 그린 교수는 대한민국 건국의 초석을 놓은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을 꼽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토지 분배가 아니라 나라의 운명을 바꾼 위대한 혁명이었습니다. 1948년 정부 수립 당시 대한민국의 농민 80% 이상은 자기 땅이 없는 소작농이었습니다. 특히 호남 지역은 그 비율이 더욱 심각했습니다. 수천 명의 소작농이 단 한 명의 지주에게 예속되어 땀 흘려 농사를 지어도 굶주림을 면치 못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런 구조 속에서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제적 평등 없이는 민주주의가 뿌리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성경 레위기 25장의 희년 사상, 즉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니 영원히 팔지 말라는 말씀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토지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며 인간은 잠시 그 땅을 맡아 경작하는 청직이라는 성경적 토지관을 국가 정책에 반영한 것입니다. 북한의 김일성처럼 지주의 땅을 폭력적으로 빼앗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국가는 지주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주고 토지를 매입한 뒤 그 땅을 소작농들에게 5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는 방식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원래 농림부 장관이었던 조봉암은 3년 상환을 계획했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농민들이 어찌 3년 만에 그 빚을 갚겠는가라며 직접 연필로 5년으로 수정해주기까지 했습니다. 이로써 단군 이래 처음으로 농민들이 내 땅의 주인이 되는 감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개혁이 얼마나 시기적절하고 위대했는지는 불과 2달 뒤에 증명됩니다. 1950년 4월 농지개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6.25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인민군들은 남쪽으로 내려와 지주를 타도하고 농민에게 토지를 주겠다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는 이미 2달 전에 이승만 대통령 덕분에 우리 땅을 다 받았다. 자신들의 피와 땀이 서린 땅을 지키기 위해 소작농의 아들들은 기꺼이 총을 들고 전장으로 나갔습니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만약 전쟁 2달 전 이 농지개혁이 성공하지 못했다면 자유 대한민국은 공산군의 침략을 막아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이는 베트남 전쟁의 패망 원인과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당시 남베트남은 프랑스 식민 시절부터 이어진 소수의 가톨릭 지주들이 토지를 독점하고 다수의 불교도 소작농을 착취하는 구조였습니다. 미국 CIA는 남베트남 지도자들에게 한국처럼 농지개혁을 해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수차례 조언했지만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던 지도자들은 이를 무시했고 결국 민심을 잃고 공산화되고 말았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해안이 나라를 구한 것입니다. 세 번째 성공 요인은 바로 농지개혁으로부터 시작된 뜨거운 교육열입니다. 자기 땅을 갖게 된 농민들은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게 되자 가장 먼저 자식 교육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비록 못 배웠지만 내 자식만큼은 가르쳐야 한다. 는 일념으로 소를 팔아 자식의 학비를 댔습니다. 이러한 국민적 열망에 이승만 대통령의 교육정책이 불을 지폈습니다. 해방 직후 대한민국의 문맹률은 90%에 달했습니다. 그를 모르는 국민을 데리고는 민주주의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한 대통령은
국민 교육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교과서를 찍을 종이조차 없는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직접 미국으로 건너가 록펠러 재단과 같은 재력가들을 찾아다니며 우리 국민들이 그를 깨우칠 수 있도록 종이 살돈을 기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렇게 기부받은 돈으로 만든 교과서로 온 국민이 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6살 아이와 28살 아기 아버지가 한 교실에 앉아 가나다라를 배우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문맹률이 가장 낮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승만 대통령은 나라의 미래가 과학기술에 달려있음을 간파했습니다. 그는 MIT 공과대학을 방문한 뒤 큰 깨달음을 얻고 그 가난한 시절에 국비 유학생 10명을 선발해 미국으로 또 10명은 독일로 보냈습니다. 이때 프린스턴 대학에서 원자력을 공부하고 돌아온 전긍보 박사 같은 인재들이 훗날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의의는 가난을 떨치고 잘 살아보세를 외쳤던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강력한 리더십과 경제 개발입니다. 1961년 박정희 장군이 혁명을 일으켰을 당시 남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78달러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북한은 240달러로 우리보다 3배나 잘 살았습니다.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경제 개발을 위해서는 자금이 절실했던 박정희 대통령은 미국으로 건너가 케네디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과로로 핏발선 눈을 가리기 위해 쓴 검은 선글라스는 오만한 독재자의 이미지로 비쳤고 케네디는 당신 같은 독재자가 다스리는 나라에는 1달러도 빌려줄 수 없다며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박정희 대통령은 내 조국을 이렇게 가난하게 물려줄 수는 없다며 비통한 눈물을 흘렸고 반드시 우리 힘으로 일어서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가 눈을 돌린 곳은 독일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시절 독일로 유학 갔던 인재들의 인맥을 통해 독일 정부와 연결되었고 그들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당신 나라에 담보로 잡을 것이 없으니 광부와 간호사를 보내시오. 그들의 월급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겠소. 그렇게 우리의 젊은이들이 낯선 땅 독일로 향했습니다. 우리의 누이들은 병원에서 시신을 닦는 험한 일을 마다하지 않았고 우리의 형제들은 지하 1000m 깊이의 막장으로 들어가 석탄을 캤습니다. 1964년 박정희 대통령은 독일을 방문하여 가장 먼저 이들을 만났습니다. 강당에 모인 광부와 간호사들 앞에서 그는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후손들에게는 다시는 이런 가난을 물려주지 맙시다. 여러분이 이렇게 먼 이국 땅에 와서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연설 후 애국가를 부르기 시작했지만 대통령도 영부인도 광부도 간호사도 모두 흐느끼느라 노래를 끝까지 부를 수 없었습니다. 강당은 온통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눈물은 조국의 가난에 대한 서러움이자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는 처절한 맹세였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독일 총리는 깊은 감명을 받았고 박정희 대통령에게 독일의 아우토반처럼 고속도로를 건설해야 경제가 발전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기국길에 차를 세워 아우토반 위에 무릎을 꿇고 입을 맞추며 기도했습니다. 하늘이시여, 우리 민족에게도 이런 번영을 허락해 주소서. 그 간절한 기도와 국민들의 피땀 어린 희생으로 빌려온 돈, 그리고 일본과의 굴욕적인 국교 정상화를 통해 받은 청구권 자금으로 대한민국은 기적을 쏘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야당의 극심한 반대 속에 불도저 앞에 드러누워가며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했고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철강을 생산하기 위해 허허벌판에 포항제철을 세웠습니다. 훗날 포항제철을 성공적으로 완공한 박태준 회장은 부하의 총에 맞아 세상을 떠난 박정희 대통령의 묘소를 찾아 거수경례를 하며 외쳤습니다. 각하, 임무 완수했습니다.
그리고는 묘비 앞에 소주 한 잔을 부으며 대성통곡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지도자들의 결단과 이름 없는 수많은 국민들의 눈물과 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켜보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우러져 폐허 속에서 기적의 꽃을 피워낸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완벽하게 승리했습니다. 60년대 우리보다 3배 잘 살던 북한에 비해 지금 우리는 국민 총소득이 70배 이상 앞서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위대한 승리와 번영이 결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현대사에는 빚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민주화를 향한 열망 속에서 광주민주화 운동과 같은 아픈 상처도 있었고, 이념의 혼란 속에서 북한의 주체 사상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세력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저는 두만강변에서 만났던 한 탈북 소녀의 눈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굶어 죽은 부모님의 유언에 따라 동생들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걸고 강을 건너왔다는 19살 소녀. 제가 가진 돈을 모두 털어주자 그 돈을 두 손으로 부여잡고 고맙습니다. 이제 내 동생들 굶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며 하염없이 울던 그 모습을 말입니다. 체제를 잘못 만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의 현실을 외면한 채 거짓된 이념에 빠져 대한민국을 흔들려는 세력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둠의 세력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소중한 가치를 굳건히 지켜내야 합니다. 이사야 60장 1절 말씀이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우리 민족 위에 당신의 영광을 비추셨습니다. 우리 선배 세대들이 그러했듯이 이제는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할 차례입니다. 지난날의 고난과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더욱 성숙하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보호하시고 아시아를 넘어 세계의 모범이 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더욱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안녕하십니까? 역사에 숨겨진 이야기를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시간 여행은 바로 우리 자신, 대한민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불과 반세기 전 전쟁의 폐허 속에서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나라. 원조를 받지 않으면 하루를 버티기 힘들었던 이 땅이 어떻게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라는 기적을 이뤄낼 수 있었을까요? 이 놀라운 변화는 전 세계 학자들에게도 큰 연구 과제였습니다. 수많은 나라가 원조를 받았지만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발돋움한 유일한 사례. 오늘은 그 기적의 씨앗이 무엇이었는지 한 외국 석학의 분석을 통해 우리의 과거를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감동과 교훈의 기록이 더 많은 분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우리 선조들의 위대한 정신을 널리 알리는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예일대학교의 정치경제학자 알렉스 그린 교수는 한국의 성공 요인을 4가지로 분석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그 어떤 민족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한국인만의 독특한 국민성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인의 국민성을 3가지 특징으로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근면성입니다. 새벽을 열고 밤늦도록 불을 밝히며 일했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모습, 그것은 가난을 이겨내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자 미래를 향한 간절한 약속이었습니다. 둘째는 열정입니다.
한국인은 한번 목표를 정하면 그야말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식으로 달려듭니다. 대충 하는 법이 없습니다. 목숨을 걸고 일에 매달리는 그 뜨거운 열정이 바로 한강의 기적을 이끈 엔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아마 우리 스스로도 가장 자랑스러워해야 할 부분일 겁니다. 바로 위기 속에서 하나가 되는 놀라운 힘입니다. 평소에는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때로는 갈등하기도 하지만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마치 하나의 거대한 용광로처럼 똘똘 뭉칩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임진왜란 때 임금이 도성을 버리고 피난 갔을 때 나라를 구한 것은 이름 없는 농민들이 일으킨 의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억에 생생한 1997년 IMF 외환위기 때를 기억하십니까? 국가부도의 위기 앞에서 우리 국민들은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어머니들은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결혼반지와 금목걸이를, 아이들은 돌잔치 때 받은 금반지를 들고 나와 나라 빚을 갚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 나라가 어려워지면 금을 사서 땅에 묻는다는 중국인, 현금을 집에 쌓아둔다는 일본인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오직 한국인만이 나라의 위기를 내 일처럼 여기고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놓았습니다. 그렇게 모인 국민의 성금이 무려 3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전 세계는 경악했고 대한민국은 IMF 역사상 가장 빠른 시간인 단 3년 만에 빚을 모두 갚아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민족의 저력입니다. 두 번째 성공 요인으로 그린 교수는 대한민국 건국의 초석을 놓은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을 꼽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토지 분배가 아니라 나라의 운명을 바꾼 위대한 혁명이었습니다. 1948년 정부 수립 당시 대한민국의 농민 80% 이상은 자기 땅이 없는 소작농이었습니다. 특히 호남 지역은 그 비율이 더욱 심각했습니다. 수백, 수천 명의 소작농이 단 한 명의 지주에게 예속되어 땀 흘려 농사를 지어도 굶주림을 면치 못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런 구조 속에서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제적 평등 없이는 민주주의가 뿌리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성경 레위기 25장의 희년 사상, 즉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니 영원히 팔지 말라는 말씀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토지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며 인간은 잠시 그 땅을 맡아 경작하는 청직이라는 성경적 토지관을 국가 정책에 반영한 것입니다. 북한의 김일성처럼 지주의 땅을 폭력적으로 빼앗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국가는 지주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주고 토지를 매입한 뒤 그 땅을 소작농들에게 5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는 방식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원래 농림부 장관이었던 조봉암은 3년 상환을 계획했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농민들이 어찌 3년 만에 그 빚을 갚겠는가라며 직접 연필로 5년으로 수정해주기까지 했습니다. 이로써 단군 이래 처음으로 농민들이 내 땅의 주인이 되는 감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개혁이 얼마나 시기적절하고 위대했는지는 불과 2달 뒤에 증명됩니다. 1950년 4월 농지개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6.25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인민군들은 남쪽으로 내려와 지주를 타도하고 농민에게 토지를 주겠다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는 이미 2달 전에 이승만 대통령 덕분에 우리 땅을 다 받았다. 자신들의 피와 땀이 서린 땅을 지키기 위해 소작농의 아들들은 기꺼이 총을 들고 전장으로 나갔습니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만약 전쟁 2달 전 이 농지개혁이 성공하지 못했다면 자유 대한민국은 공산군의 침략을 막아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이는 베트남 전쟁의 패망 원인과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당시 남베트남은 프랑스 식민 시절부터 이어진 소수의 가톨릭 지주들이 토지를 독점하고 다수의 불교도 소장농을 착취하는 구조였습니다. 미국 CIA는 남베트남 지도자들에게 한국처럼 농지개혁을 해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수차례 조언했지만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던 지도자들은 이를 무시했고 결국 민심을 잃고 공산화되고 말았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해안이 나라를 구한 것입니다. 세 번째 성공 요인은 바로 농지개혁으로부터 시작된 뜨거운 교육열입니다. 자기 땅을 갖게 된 농민들은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게 되자 가장 먼저 자식 교육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비록 못 배웠지만 내 자식만큼은 가르쳐야 한다. 는 일념으로 소를 팔아 자식의 학비를 댔습니다. 이러한 국민적 열망에 이승만 대통령의 교육정책이 불을 지폈습니다. 해방 직후 대한민국의 문맹률은 90%에 달했습니다. 그를 모르는 국민을 데리고는 민주주의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한 대통령은 국민교육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교과서를 찍을 종이조차 없는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직접 미국으로 건너가 록펠러 재단과 같은 재력가들을 찾아다니며 우리 국민들이 그를 깨우칠 수 있도록 종이 살 돈을 기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렇게 기부받은 돈으로 만든 교과서로 국민이 그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6살 아이와 28살 아기 아버지가 한 교실에 앉아 가나다라를 배우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문맹률이 가장 낮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승만 대통령은 나라의 미래가 과학기술에 달려있음을 간파했습니다. 그는 MIT 공과대학을 방문한 뒤 큰 깨달음을 얻고 그 가난한 시절에 국비 유학생 10명을 선발해 미국으로 또 10명은 독일로 보냈습니다. 이때 프린스턴 대학에서 원자력을 공부하고 돌아온 전긍보 박사 같은 인재들이 훗날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요인은 가난을 떨치고 잘 살아보세를 외쳤던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강력한 리더십과 경제 개발입니다. 1961년 박정희 장군이 혁명을 일으켰을 당시 남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78달러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북한은 240달러로 우리보다 3배나 잘 살았습니다.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경제 개발을 위해서는 자금이 절실했던 박정희 대통령은 미국으로 건너가 케네디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과로로 핏발선 눈을 가리기 위해 쓴 검은 선글라스는 오만한 독재자의 이미지로 비쳤고 케네디는 당신 같은 독재자가 다스리는 나라에는 1달러도 빌려줄 수 없다며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박정희 대통령은 내 조국을 이렇게 가난하게 물려줄 수는 없다며 비통한 눈물을 흘렸고 반드시 우리 힘으로 일어서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가 눈을 돌린 곳은 독일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시절 독일로 유학 갔던 인재들의 인맥을 통해 독일 정부와 연결되었고 그들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당신 나라에 담보로 잡을 것이 없으니 광부와 간호사를 보내시오. 그들의 월급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겠소. 그렇게 우리의 젊은이들이 낯선 땅 독일로 향했습니다. 우리의 누이들은 병원에서 시신을 닦는 험한 일을 마다하지 않았고 우리의 형제들은 지하 1000m 깊이의 막장으로 들어가 석탄을 캤습니다. 1964년 박정희 대통령은 독일을 방문하여 가장 먼저 이들을 만났습니다. 강당에 모인 광부와 간호사들 앞에서 그는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후손들에게는 다시는 이런 가난을 물려주지 맙시다. 여러분이 이렇게 먼 이국 땅에 와서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연설 후 애국가를 부르기 시작했지만 대통령도 영부인도 광부도
간호사도 모두 흐느끼느라 노래를 끝까지 부를 수 없었습니다. 강당은 온통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눈물은 조국의 가난에 대한 서러움이자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는 처절한 맹세였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독일 총리는 깊은 감명을 받았고 박정희 대통령에게 독일의 아우토반처럼 고속도로를 건설해야 경제가 발전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귀국길에 차를 세워 아우토반 위에 무릎을 꿇고 입을 맞추며 기도했습니다. 하늘이시여, 우리 민족에게도 이런 번영을 허락해 주소서. 그 간절한 기도와 국민들의 피땀 어린 희생으로 빌려온 돈, 그리고 일본과의 굴욕적인 국교 정상화를 통해 받은 청구권 자금으로 대한민국은 기적을 쏘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야당의 극심한 반대 속에 불도저 앞에 드러누워가며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했고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철강을 생산하기 위해 허허벌판에 포항제철을 세웠습니다. 훗날 포항제철을 성공적으로 완공한 박태준 회장은 부하의 총에 맞아 세상을 떠난 박정희 대통령의 묘소를 찾아 거수경례를 하며 외쳤습니다. 각하, 임무 완수했습니다. 그리고는 묘비 앞에 소주 한 잔을 부으며 대성통곡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지도자들의 결단과 이름 없는 수많은 국민들의 눈물과 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켜보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우러져 폐허 속에서 기적의 꽃을 피워낸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완벽하게 승리했습니다. 60년대 우리보다 3배 잘 살던 북한에 비해 지금 우리는 국민 총소득이 70배 이상 앞서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위대한 승리와 번영이 결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현대사에는 빚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민주화를 향한 열망 속에서 광주민주화운동과 같은 아픈 상처도 있었고 이념의 혼란 속에서 북한의 주체 사상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세력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저는 두만강변에서 만났던 한 탈북 소녀의 눈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굶어 죽은 부모님의 유언에 따라 동생들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걸고 강을 건너왔다는 19살 소녀. 제가 가진 돈을 모두 털어주자 그 돈을 두 손으로 부여잡고 고맙습니다. 이제 내 동생들 굶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며 하염없이 울던 그 모습을 말입니다. 체제를 잘못 만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의 현실을 외면한 채 거짓된 이념에 빠져 대한민국을 흔들려는 세력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둠의 세력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소중한 가치를 굳건히 지켜내야 합니다. 이사야 60장 1절 말씀이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우리 민족 위에 당신의 영광을 비추셨습니다. 우리 선배 세대들이 그러했듯이 이제는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할 차례입니다. 지난날의 고난과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더욱 성숙하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보호하시고 아시아를 넘어 세계의 모범이 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더욱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안녕하십니까? 역사에 숨겨진 이야기를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시간 여행은 바로 우리 자신, 대한민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불과 반세기 전 전쟁의 폐허 속에서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나라. 원조를 받지 않으면 하루를 버티기 힘들었던 이 땅이 어떻게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라는 기적을 이뤄낼 수 있었을까요? 이 놀라운 변화는 전 세계 학자들에게도 큰 연구 과제였습니다. 수많은 나라가 원조를 받았지만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발돋움한 유일한 사례.
오늘은 그 기적의 씨앗이 무엇이었는지 한 외국 석학의 분석을 통해 우리의 과거를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감동과 교훈의 기록이 더 많은 분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우리 선조들의 위대한 정신을 널리 알리는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예일대학교의 정치경제학자 알렉스 그린 교수는 한국의 성공 요인을 4가지로 분석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그 어떤 민족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한국인만의 독특한 국민성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인의 국민성을 3가지 특징으로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근면성입니다. 새벽을 열고 밤늦도록 불을 밝히며 일했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모습, 그것은 가난을 이겨내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자 미래를 향한 간절한 약속이었습니다. 둘째는 열정입니다. 한국인은 한번 목표를 정하면 그야말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식으로 달려듭니다. 대충 하는 법이 없습니다. 목숨을 걸고 일에 매달리는 그 뜨거운 열정이 바로 한강의 기적을 이끈 엔진이었습니다. 그리고 3번째 특징은 아마 우리 스스로도 가장 자랑스러워해야 할 부분일 겁니다. 바로 위기 속에서 하나가 되는 놀라운 힘입니다. 평소에는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때로는 갈등하기도 하지만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마치 하나의 거대한 용광로처럼 똘똘 뭉칩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임진왜란 때 임금이 도성을 버리고 피난 갔을 때 나라를 구한 것은 이름 없는 농민들이 일으킨 의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억에 생생한 1997년 IMF 외환위기 때를 기억하십니까? 국가부도의 위기 앞에서 우리 국민들은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어머니들은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결혼반지와 금목걸이를, 아이들은 돌잔치 때 받은 금반지를 들고 나와 나라 빚을 갚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 나라가 어려워지면 금을 사서 땅에 묻는다는 중국인, 현금을 집에 쌓아둔다는 일본인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오직 한국인만이 나라의 위기를 내 일처럼 여기고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놓았습니다. 그렇게 모인 국민의 성금이 무려 3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전 세계는 경악했고 대한민국은 IMF 역사상 가장 빠른 시간인 단 3년 만에 빚을 모두 갚아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민족의 저력입니다. 두 번째 성공 요인으로 그린 교수는 대한민국 건국의 초석을 놓은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을 꼽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토지 분배가 아니라 나라의 운명을 바꾼 위대한 혁명이었습니다. 1948년 정부 수립 당시 대한민국의 농민 80% 이상은 자기 땅이 없는 소작농이었습니다. 특히 호남 지역은 그 비율이 더욱 심각했습니다. 수천 명의 소작농이 단 한 명의 지주에게 예속되어 땀 흘려 농사를 지어도 굶주림을 면치 못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런 구조 속에서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제적 평등 없이는 민주주의가 뿌리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성경 레위기 25장의 희년 사상, 즉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니 영원히 팔지 말라는 말씀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토지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며 인간은 잠시 그 땅을 맡아 경작하는 청직이라는 성경적 토지관을 국가 정책에 반영한 것입니다. 북한의 김일성처럼 지주의 땅을 폭력적으로 빼앗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국가는 지주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주고 토지를 매입한 뒤 그 땅을 소작농들에게 5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는 방식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원래 농림부 장관이었던 조봉암은 3년 상환을 계획했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농민들이 어찌 3년 만에 그 빚을 갚겠는가라며 직접 연필로 5년으로 수정해주기까지 했습니다. 이로써 단군 이래 처음으로 농민들이 내 땅의 주인이 되는 감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개혁이 얼마나 시기적절하고 위대했는지는 불과 2달 뒤에 증명됩니다. 1950년 4월 농지개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6.25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인민군들은 남쪽으로 내려와 지주를 타도하고 농민에게 토지를 주겠다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는 이미 2달 전에 이승만 대통령 덕분에 우리 땅을 다 받았다. 자신들의 피와 땀이 서린 땅을 지키기 위해 소장농의 아들들은 기꺼이 총을 들고 전장으로 나갔습니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만약 전쟁 2달 전 이 농지개혁이 성공하지 못했다면 자유 대한민국은 공산군의 침략을 막아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이는 베트남 전쟁의 패망 원인과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당시 남베트남은 프랑스 식민 시절부터 이어진 소수의 가톨릭 지주들이 토지를 독점하고 다수의 불교도 소장농을 착취하는 구조였습니다. 미국 CIA는 남베트남 지도자들에게 한국처럼 농지개혁을 해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수차례 조언했지만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던 지도자들은 이를 무시했고 결국 민심을 잃고 공산화되고 말았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해안이 나라를 구한 것입니다. 세 번째 성공 요인은 바로 농지개혁으로부터 시작된 뜨거운 교육열입니다. 자기 땅을 갖게 된 농민들은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게 되자 가장 먼저 자식 교육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비록 못 배웠지만 내 자식만큼은 가르쳐야 한다. 는 일념으로 소를 팔아 자식의 학비를 댔습니다. 이러한 국민적 열망에 이승만 대통령의 교육정책이 불을 지폈습니다. 해방 직후 대한민국의 문맹률은 90%에 달했습니다. 그를 모르는 국민을 데리고는 민주주의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한 대통령은 국민교육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교과서를 찍을 종이조차 없는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직접 미국으로 건너가 록펠러 재단과 같은 재력가들을 찾아다니며 우리 국민들이 그를 깨우칠 수 있도록 종이 살 돈을 기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렇게 기부받은 돈으로 만든 교과서로온 국민이 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6살 아이와 28살 아기 아버지가 한 교실에 앉아 가나다라를 배우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문맹률이 가장 낮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승만 대통령은 나라의 미래가 과학기술에 달려있음을 간파했습니다. 그는 MIT 공과대학을 방문한 뒤 큰 깨달음을 얻고 그 가난한 시절에 국비 유학생 10명을 선발해 미국으로 또 10명은 독일로 보냈습니다. 이때 프린스턴 대학에서 원자력을 공부하고 돌아온 전긍보 박사 같은 인재들이 훗날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요인은 가난을 떨치고 잘 살아보세를 외쳤던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강력한 리더십과 경제 개발입니다. 1961년 박정희 장군이 혁명을 일으켰을 당시 남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78달러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북한은 240달러로 우리보다 3배나 잘 살았습니다.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경제 개발을 위해서는 자금이 절실했던 박정희 대통령은 미국으로 건너가 케네디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과로로 핏발 선 눈을 가리기 위해 쓴 검은 선글라스는 오만한 독재자의 이미지로 비쳤고 케네디는 당신 같은 독재자가 다스리는 나라에는 1달러도 빌려줄 수 없다며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박정희 대통령은
내 조국을 이렇게 가난하게 물려줄 수는 없다며 비통한 눈물을 흘렸고 반드시 우리 힘으로 일어서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가 눈을 돌린 곳은 독일이었습니다.